목표는 모든 논쟁을 배제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반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쁜 논쟁을 배제하는 일이었다. 세계대회에 나가려면 여비가 필요했다. 토론만큼 비용이 안 드는 활동도 없지만은 필요한 그룹은 정의팬 신문 구독이 거의 전부이니 교통비와 숙박비가 계속 드는 탓에 우리 팀은 늘 돈에 떠들렸다. 2014년에 12월에 열리는 세계 대학생 토론대회에 앞서 우리 팀원들은 보스턴의 고등학교 지역대회에서 코치, 심판, 팀권 관리자로 일했다. 내게는 미국 고등학교의 신기한 토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10월의 어느 상쾌한 토요일 아침에 나는 캠브리지 린지 앤드 라틴 스쿨의 육중학원을 빼고미 열고 몸을 밀어 넣었다. 따뜻한 중앙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엄청난 소음에 귀가 먹먹했다. 마치 깊은 물속으로 들어간 느낌이었다. 미국 고등학교 토론 대회에서 처음 받은 인상은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였다. 전미 웅변 및 토론협회 매년 15만 명 이상의 학생과 코치를 관리했고 대회가 한 번 열릴 때마다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이 참가했다. 생기발랄하게 말을 쏟아내는 이 군중 사이에 서 있는 경험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지 확연히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느껴졌다. 난 아침에 몇 차례 심판으로 참여하고는 점심 전 남는 시간에 식당 가까운 방에서 열리는 라운드를 구경해 보기로 했다. 그 비좁고 공기탁한 교실로 걸어가는 다른 17명과의 청중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으니 캘리포니아에서 온 잘생긴 학생이 토론자로 연단에 섰다. 잠깐 편안한 미소를 짓더니 몸을 앞쪽으로 쭉 빼며 모두 준비됐어요? 라고 물었다. 내가 미처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토론자는 서두지를 누르고 곧장 비인간적인 속도로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몸을 잔뜩 웅크린 자세로 미동도 없이 입만 삐끔거렸다. 의회는 시리아 전쟁은 지난 세기에 발생한 인류 최악의 비극이었고 모든 자유국가가 이 전쟁을 멈추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반인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면서 시리아 군사의 개입을 위해 연합체를 결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더니 숨을 몰아쉬었다. 숨을 들이쉴 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헉헉하면서 두 번 연속으로 정신없이 들이마셨다. 나는 그의 얼굴 가장자리가 버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청중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차분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나는 방관자로서 공범이 된 건 아닌지 의문스러웠다. 더 많은 정보를 전하기 위한 스프레딩 명함. 그날 오후에 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게 바로 스프레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프레딩은 정책 토론이라는 토론 대회 형식에서 쓰이는 기법이다. 분단 350에서 500단어를 말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 정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척에 들지 못했다. 정말 탁월한 사람으로서는 신기록을 세운 전자기기 파미온 스티브 우드모에서 경매인보다 2배 이상 생활을 하는 보통 사람보다 3배 더 빨랐다. 자연스럽게 그런 속도로 말하기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것은 예를 가지고 엄청나게 훈련한 결과였다. 잿말놀이 연습한다든지 논쟁에서 모든 단어 사이에서 임의어 단어를 삽입한다든지 거짓말은 바나나 도덕적으로 바나나 받아들일 바나나 수바나 입에 펜을 물고 스피치 하는 시기였다. 강경파 선수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말하는 사람의 조언을 존중했다. 숨 참는 연습을 연습하시오. 숨을 쉬면 당연한 말이 느려집니다. 그런 속도는 위험할 수 있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정책 토론팀도 팀원들에게는 30분 이상 말하기 훈련을 하지 말라고 경고할 정도로 상대를 다칠 수 있다.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럴 수 있다. 떠드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 연습을 한 토론자가 일상에서도 말을 천천히 할 줄 모른다든지 목에 폴립이 여러 개 생겼다든지 속도를 제어하여 쓰는 코카인에 중독되든지 하는 이야기를 드리었다. 그러던 이들은 더 많은 논쟁과 더 많은 논점을 제시하기 위한 이 단순한 비법을 찾아낸 선거자로 1960년대 말 휴스턴 대학교 토론팀을 지목했다. 그 기원을 훨씬 더 과거에서 찾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더 철학적인 차원에서 그 발생을 설명하는 이들도 있었다. 1960년대에 정책 토론에서 활발히 참여했던 한 토론자는 2011년의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토론 대회에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요즘보다도 훨씬 천천히 말했지만 1940년대 50년대 토론자들은 말이 빨라진 게 다 우리 탓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맛을 부린 거죠. 정책 토론대회는 참여자들의 주제를 미리 조사해 올 수 있다. 이런 형식적인 특징이 스프레딩 결합되어 강력한 효과를 냈다. 최고의 스프레더 분당 편지지 한 당에 들어갈 단어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8분 동안에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했다. 토론자들은 20km에 달하는 방대한 자를 통 하나에 모아 바퀴 달린 카트에 싣고 다녔다. 자신을 두 통짜리라고 밝힌 북텍사스 출신의 한 토론자는 1986년에 우리 상대정의 4통, 6통을 싣고 다니는 사람도 흔했다고 책에 썼다. 스프레딩은 수십 년간 미국 정책 토론대회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지만 이에 진지하게 맞서는 일이 두 차례 일어났다. 첫 번째는 1979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정책 토론대회 결승 때였다. 10억 초전에 진주만의 공격을 받았다. 10억 번 전에 예수가 이 땅을 걸어다녔습니다. 10억 시간 전에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만 해도 연방정부에서 10억 달러가 사라지기 전이었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사람은 윈필드만이 아니었다. NFL 주요 후원자가 된 필립스 버트롤리엄 컴퍼니의 한 임원은 도저히 토론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이 생각을 연합 지도부에 전달했다. 신시내티 인카이어러 기자는 같은 토론대회를 다룬 기사에서 이렇게 썼다. 스피치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자면 말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상대의 말을 들을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도 몇 달 뒤에 윈필드와 다른 8명의 운영위원은 링컨 더글러스 토론이라는 새로운 토론 형식을 승인했다. 새 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 토론자가 일반인이 구성한 심판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산더미 같은 증거와 추격으로 된 토론 전문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천천히 하지만 스프레딩만큼은 결국 통제하지 못했다. 링컨 더글러스 토론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끼워 넣으려고 말하는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이런 행태가 널리 퍼져서 사람들은 이게 과연 정책 토론과 다른 점이 뭐냐고 묻게 되었다. 그렇게 20년이 흘러서 2002년 생각지도 못한 것이 상황에 개입했다. CNN 창립자이자 전 브라운 대학교 토론팀 부회장인 억만장자 테드 터너가 새로운 토론의 후원자가 되면서였다. 정책 토론을 대신하겠다며 만든 링컨 더글러스 토론이 표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링컨 더글러스 토론을 대신하겠다며 새로 만든 공적 포럼 역시 일반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말하는 형식을 내세웠다. 스프레딩 마그리는 또 다른 시도는 2006년 캘리포니아주 캠피언 두 사람이 느낀 한일에서 비롯되었다. 롱비치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 공립학교에 다니는 두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 루이스 블랙웰과 리처드 펀치스는 토론의 현실과 괴리된 면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더 소외시킨다고 믿었다. 그들은 특히 스프레딩을 비판했다. 토론은 토론 같아야 한다. 그게 정책 토론이지만 진짜 논쟁을 해보자. 누가 가장 빨리 말할 줄 아느냐로 경쟁하지 말고 정책 형식이라는 별난 형식 하에 토론자들은 자신의 바른 시간을 활용해서 논의에 내포된 이를테면 신인 동형설 같은 도덕적인 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크리틱한 다음에 이 비판을 인정해서 심판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브레겔과 펀치스는 개별 논쟁이 아니라 토론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흘러 변한 복종을 하고 파울로 브레이디어 페다고지를 읊으면서 사이사이에 역설도 했다. 2006년 토론 시즌에서 블랙웰과 펀치스는 몇 차례 주목할 만한 승리를 거뒀지만 매년 켄터키에서 열리는 전국대회 출전권을 따내는 데 실패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발언한 이 롱비치 팀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을 잘 요약해 보여준다. 저는 토론대회는 절대 바꾸면 안 되는 어떤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성을 무시한다면 토론대회의 의의가 사라질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 결과 정보 과잉이 일어나는 것이 현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우리 모두가 온갖 사실과 숫자의 홍수 속에 있게 되었고, 이후에 모바일 기술과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끊임없이 새로 올라오는 정보를 언제든지 내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저널리스트 캐스피언 강은 잡지 와이드에서 정책 토론자를 고도로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최적화된 정보 처리자로 표현했다. 토요일 늦은 밤 나는 다음 토론 심판을 준비하면서 이른 후에 본 장면을 떠올렸다. 스브레 등은 무슨 장난 같아 보였다. 토론 자체가 이미 충분히 기이한 활동인데 설상가상이었다. 숨이 넘어갈 듯이 말을 내뱉는 모습에서 어두운 욕망이 고동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타인을 설득하는 대신에 압도하고 싶다는 욕망의 소리가. 나는 이 링컨 더글러스 토론과 경쟁하는 의회식 토론, 팔리라고 부르는 전통을 따르는 축이었다. 정책 토론자들은 스스로를 난해한 예술 훈련을 받는 엘리트 공연가로 여기는 반면에 의회식 토론자들은 자신을 평범한 시민으로 여겼다. 의회식 토론에서는 일반적인 스피치에 어느 정도 시선을 사로잡는 행위까지 점수를 주었다. 내부 정보가 차단된 상태로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해야 하기에 순발력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니 토론 장면의 소크라테식 문답보다는 실제 논쟁과 더 비슷했다. 의회식 토론대회는 1341년에 만들어진 영국 하원의 토론에서 영감이 받아 시작됐지만 활동 자체는 떠들썩한 런던 술집과 카페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1600년대에 사람들이 모여서 즉흥적으로 그 나라 정치를 논하던 전통이 수세대에 걸쳐서 분화되면서 더 공식적이고 계급의식이 강화된 토론회가 만들어졌다. 17에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특징인 이 떠들썩하고 경쟁적인 토론 문화는 이후에 대학에서 자연스레 제2의 안식처를 찾았다. 영어연 세인트 앤드루스,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학생들이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 1882년까지 105개에 달하는 의회식 토론회가 생겼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1765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제임스 메디슨 앨런 버위의 학부생 집단이 선두에 나서서 토론회를 만들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대학생 토론이 이루어진다. 세계 대학생 토론대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세계 대학생 토론대회는 1980년에 시작한 댄디로 매년 60개국 이상에서 500개가 넘는 팀이 참여하는 연례 행사가 되었고, 소설가 셀리 루니, 미국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전 맥킨지 사장 케빈 스니더 등이 거쳐갔다. 대회에서 최고의 토론자가 탄생하는 모습을 수십만 명이 온라인으로 지켜보면서 토론대회는 하나의 유행이 되었고, 말레이시아와 남아프리카, 리투아니아의 중학교에서 토론대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10월과 11월 황량한 겨울이 시작된 보스턴에서 나는 남는 시간을 오로지 세계대회 준비에만 몰두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내 룸메이트 조나와 존이 거의 전부였다. 위원회를 해볼까 하는 마음도 파넬레가 이코노미스트를 하늘로 안고 들어오는 광경에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다. 나는 또 다른 고위 활동이었던 하버드 학생신문 크림슨 일도 그만두었고, 자연히 기자가 되겠다는 꿈마저도 뒤로 미루었다. 그때부터 삶이 좁고 빠르게 흘러갔다. 12월 세계대회를 향한 기나긴 여정에서 파넬레는 실로 기적과도 같은 동반자였다. 철학과 경제 강의를 들은 그는 생각이 한층 예리해졌고 대화의 폭도 부러울 정도로 늙어졌다. 명랑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대학 기숙사에서 파넬레는 품위와 책임감이라는 고상하기 짝이 없는 관념을 끈질기게 따랐다. 그는 캠퍼스에서 온갖 평가를 해대며 돌아다니는 똑똑한 괴짜였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를 웃게 만들었다. 두바이에서 파넬레의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낸 다음에 우리들은 두바이보다도 크리스마스에 무심한 몇 안 되는 곳의 하나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건너갔다. 우리가 도착한 12월 25일 아침 일찍이 뜬 해는 절대 누그러지는 법이 없었다. 강렬한 햇살에 온 몸에 땀이 흘러서 마치 인화된 사진처럼 얼굴이 번들거렸다. 머리를 뒤집어 쓴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에 나는 후드티를 벗으며 대회에서 멋진 스타일을 보여줄 생각을 깨끗이 버리기로 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1km 남짓한 거리의 풀먼 호텔에 들어서자 곧 어른이 될 날을 앞둔 아이들의 각종 우스꽝스러운 행동들과 허세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 옷을 입은 마르크스주의자가 무리가 해적문 옆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오가는 사람들을 쏘아보았고 불능 나온 배와 멤버의 자칭 푸스타프들이 시비거리를 찾아 로비를 서성거렸다. 미래의 컨설턴트로 일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 편안한 조끼 차림으로 안전한 중위 2층 자리에서 고우하고 무심하게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고등학생 대회 때 느꼈던 동지애와 순수한 목적의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곳 대학생 토론 대회는 오직 경쟁의 논리만 존재할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대회 첫 라운드가 되기 몇 시간 전에 파넬레와 나는 요란한 알람 시계 소리에 얕은 잠에서 깨어났다. 이를 덮고 셔츠를 다리면서 고등학교 때 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세계 대학생 토론 대회를 지켜보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모든 라운드를 녹화해서 그걸 얼마나 돌려보고 또 돌려봤는지 전 라운드를 통째로 외울 정도였다. 당시 내가 몰랐던 것은 그 빛나는 사람들이 카메라 뒤에서는 시차 때문에 몽롱하고 잔뜩 겁에 질려 있었으리라는 점이다. 에어컨을 지나치게 세게 틀어놓은 버스를 타고 지역 대학으로 가는 동안에 파넬라와 나는 기대치를 낮추려고 애를 썼다. 이번에 실컷 한번 두들겨 맞아보고 내년에 진짜 잘해보자 라는 파넬라의 말에 나는 첫 참가 때부터 저라는 경우가 거의 없어 20살, 21살짜리 2학년생은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버스에서 내려서 땅에 발을 딛는 순간에 울렁거리는 이 느낌이 버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칠 줄 모르고 콩닥거리는 나의 심장박동 때문이었다. 놀랍게도 우리말 그대로 연승했다. 파넬라와 나는 9차례의 예선전을 치르면서 실화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를 장려해야 한다고 심판들을 설득했다. 이어서 우리는 8강전, 4강전, 중경을 선전까지 통과하며 패싱의 윤리에 대해서 세속적인 범람주의의 쇠퇴에 대해서 여성을 위한 경제 특별의 창설에 대해서 토론했다. 일주일 내내 파넬레와 나는 우리의 진전을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의식하는 순간에 이 마법이 깨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모른 채 할 수 없었다. 스트레스, 빈약한 식사, 환기가 안 되는 실내 환경, 운동 부족 등 우리의 컨디션을 망쳐놓을 요소는 도처에 있었고 실제로 불운이 닥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파넬레와 나는 풀먼 호텔을 아침 7시에 나서는 일이 갑자기 이전보다도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칼칼해진 목이 원래 상태로 가라앉는데도 점점 더 오래 걸렸다. 최종 결승전이 열리는 1월 3 토요일 습한 날씨와 북적이는 사람만으로도 지치기에 딱 좋은 날이었다. 그날 아침에 침대를 빠져나오면서 시트를 보니 온통 땀에 젖어서 축축했다. 1.5m 떨어진 침대에서는 파넬레가 끙끙거리며 뒤둥글고 있었다. 오후 5시쯤에 우리는 정장에 타이까지 메고 호텔 연회실 뒤편에 도착했다. 그 좁은 공간은 온통 연옥도로 장식되어 있었다. 4개의 똑같은 해석광으로 연결하는 썰렁한 복도에서 나는 등을 곧게 펴고 불어난 얼굴로 다른 팀들을 바라보았다. 영국 의회식 토론이라고 알려진 세계 대학생 토론 대회 형식은 시작할 때 미국식 토론과 똑같았다. 두 사람으로 구성된 찬성팀이 반대팀 두 사람과 마주보고 섰다. 두 팀을 각각 여당과 야당이라고도 불렀다. 하지만 영국 의회식 토론 형식은 양측에 2인 팀을 하나씩 더해서 제1여당팀, 1여당팀, 2야당팀 이렇게 총 4팀이 참여했다. 각 팀은 다른 3팀과 경쟁해야 했다. 말하자면 각 팀은 반대당을 이겨야 할 뿐 아니라 같은 당의 다른 팀보다도 더 나은 주장을 펼쳐야 했다. 준비 시간은 15분, 각자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은 7분이었다. 오늘 밤 토론에서는 우리가 제2야당이었다. 우리는 의원들의 시립대학교건 BPP 대학교에 다니는 우리보다도 나이 많은 두 영국 토론자 뒤편의 야당 벤치에 앉았다. 호주 출신의 빛나는 로즈 장학생과 영매하고 신랄한 학부생으로 구성된 옥스퍼드 팀이 제1여당을 고등학생 토론 때 만난 적이 있는 이들로 구성된 시드니 대학교 팀이 제2여당을 맡았다. 우리와 다른 3팀은 각각 회랑의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서로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다. 10분이 다가가도록 신발이 이런 놀림바닥을 긁어 대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가 나폴레옹처럼 무뚝뚝해 보이는 남자 심판이 우리 앞에 와서 논제를 읽었다. 그런 추가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대신 논제를 한 번 더 읽었다. 오직 불법 무장단체를 통해서만 취약한 시민들이나 자금이나
자원 편의 시설이 조달될 수 있다면 인도주의의 기구들은 이들에게 그것을 제공해야 하거나 적어도 제공하는 일이 허용되어야 한다. 무대로 나가는 뭔가 가장 가까운 초록색 방에서 파넬레와 나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우리 둘 다 토론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 부분 무정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의 도덕적인 문제와 이들 조직을 합법화하는 것의 위험은 제1야당팀이 바로 덮쳐 난도질해 놓은 게 뻔했다. 우리는 10분 동안 토의하며 텅빈 명호지를 노려보다가 한 가지 방향을 정했다. 무장단체에 몸값을 지불한다면 자선단체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감경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반박의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범위가 협소해서 상대팀이 아예 건드리지 않고 지나갈지도 몰랐다. 내가 앉을 자리에 보니까 천여 명의 정중의 단이라는 배경처럼 보였다. 드문드문 검은 덩어리가 잔물결을 일으키거나 반짝였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정체를 알 수가 없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소리로 이해했다. 권정서에서 흘러나오는 한숨과 중얼거림은 다양한 색깔의 기제를 드러냈다. 첫 두 스피치 때는 토론자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 애썼지만 청중이 내는 소리가 꼭 사이렌 소리처럼 웅웅거려서 집중할 수가 없었다. 처음 문제가 생겼음을 알린 칭조는 두 번째 찬성 스피치 때였다. 대회 출전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토론자에 드는 옥스퍼드팀 토론자가 오른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마치 채찍질 하듯이 슬쩍 휘두르더니 인사도 서론도 건너뛰고 바로 논쟁을 시작했다. 그 여학생은 30초 만에 4가지 주장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하더니 무장단체를 재정의하는 데서부터 빈곤의 갈등을 지속시키는 이유에 이르기까지 각각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설명을 덧붙였다. 열심히 반론을 생각하고 있는데 턱시도 차림의 우아한 바리톤 목소리를 가진 두 번째 BPP 대학교 토론자가 걸어나와 연단 가정 자리에 섰다. 그는 말 이 안에 통과된다면 이들 비영리 기구의 지지자들이 돈을 기부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로 우리가 하려던 주장이었다.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렸다. 토론장에 파넬레는 고 원저로 가졌다. 반대 주장자들이 제 생각과 청대할 때에는 일일이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많아졌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잠잠했다. 조명이 비친 그의 얼굴에 공포가 어려 있었다. 아마 내 얼굴도 그랬을 것이다. 마침 내 차례가 왔을 때 내 걸음걸이와 자세를 예의주시하는 청중의 시선을 느끼며 연단으로 걸어갔다. 그래서 목소리는 괴상하게 높고 억양에 맞춘 몸짓은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말을 시작하고 90초쯤 흘렀을 때 나는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이들 무장단체는 다른 지원금을 찾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러려면 시간이 더 걸리니 이때 국가가 개입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아몬드 강산이라도 인수할 만큼 대단한 힘을 가진 조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초스피드를 부어대는 것에서 야릇한 편안함을 느꼈다. 속도와 성량이라는 외피 안에서 단단한 보호받는 느낌이었다. 물론 청중은 내 주장을 따라잡느라고 숨이 가쁘겠지만 적어도 내가 길을 잃었다거나 무능하다거나 겁에 질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터였다. 그래서 나는 목을 앞으로 쭉 내민 채로 숨을 참고 말을 이어나갔다. 일종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자니 스프레딩의 즐거움이 뭔지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스피치를 끝내자 감각이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왔다. 무대 조명은 여전히 눈부셨고 눈썹에 매달려서 바르르 떨고 있던 땀방울들이 꼭 눈물처럼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앞에 놓아둔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이제 곧 청중은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낼 것이었다. 하지만 이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들어버렸다. 바로 우리가 졌다는 것을.